오늘 그 이슈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다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우선 지금 현재 보면 사람들의 이제 관심 사안은 이거 같아요.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윤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좀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될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 부분부터 우선 먼저 좀 저희가 짚고 좀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된과 동시에 3월 9일부터 부동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대통령 두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동산을 진행하는 정책과 정치가 혼합돼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항상 발표가 뭐예요? 서민에게 주거를 안정을 시켜주겠다. 공공주거를 발표합니다. 공공주거를 발표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공공주거를 발표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살고 싶어 해야 되는데 공공주거를 줄 때 평형도 제한이 있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서민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에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삶은 더 풍족한 삶을 올라가고 싶은 이상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거를 발표하는 순간부터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지어지지 않고 공급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지면 효과가 생기면서 민간 기업에서는 왜 규제를 두거든요. 민간 기업에서는 공급을 못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제라든가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묶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규제를 묶어서 공공만 할 수 있고 민간은 할 수 없는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진보 정권에서 공급이 모자라서 부동산 가격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급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2002년 12월 4일 날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작될 때도 이 정권에 있었던 김수현 사회수석하고 같은 분이 부동산 정책을 움직였는데요. 그때도 소형 평형 의무화 비율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2017년도 5월 9일 날 선거 이후에 소형 평형 의무화 비율과 똑같은 서민 주거 안정화 공공주택 발표를 했고 이걸로 인해서 뭐예요? 민간은 주택을 짓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재건축, 그다음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발표한 게 뭐예요? 민간 주도로 움직이겠다예요. 민간 주도. 그럼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 대못을 뽑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대못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진단이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재건축이 안 되고 힘들어진 것들이 그중에 대부분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서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의 요지를 보면 기존에 있던 민주당 정권에서는 공공에 대한 쪽으로 그 발전을 좀 많이 시켰고 민간 발전에 대한 것들은 억눌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 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공공주도라는 자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될까요? 네. 사전 청약을 예를 든다면 사전 청약을 한다 하면서 이제 공공 개발이거든요. 그것도 공공주도 개발인데 사전 청약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라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돈부터 막 내고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전 청약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가서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요즘에 후분양이죠, 그게? 그렇죠. 예. 네, 후분양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긴 하죠.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측면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는 미완성된 물건을 겉만 보여주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지고요. 첫 번째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헌법 23조에 보면은 재산권 보호가 있는데요. 지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인데 그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도로 하게 될 경우에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몇 프로 주고 수용하는 얘기예요. 재산권을 갖다 침해, 사용, 수용에 대해서
헌법 23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선 침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정당한 보상이 근데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공시지가의 150%입니다. 그럼 누가 그걸 진행하려고 할까요? 그럼 뭐예요? 시간은 더 미뤄지기 때문에 공급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청약이 되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은 재건축, 재개발, 현재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진단을 속도를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확대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단순간 잠시 상향 곡선을 그릴 겁니다.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가 폭발적으로 나올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건축으로 투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진보 쪽에 있던 분들은 뭐 화를 내겠죠. 당신들이 부동산 지금 떴다고 욕하면서 지금 부동산 정권을 가져가 놓고 어떻게 보면 정권 자체가 부동산 정권으로 가져갔는데 지금 당신들이 되자마자 지금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부동산은 뜨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에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재건축 재개발을 발표를 해야지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진행하죠. 그래서 공급 수급 원칙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윤 당선인이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죠.